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한번 큰 코 다치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제 발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복수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 말입니다. 전 상상으로만 해봤지 실제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로 통쾌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상상만으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분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의 얘기인데요. 전 읽는 내내 너무 재밌고 통쾌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아주 재밌는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두 딸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고 또 현재는 아주 큰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이기도 해요. 이 식당은 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남의 도움 없이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이 정도로 큰 식당은 아니었는데 많이 커져서 가끔 제가 생각해도 놀라기는 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크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굉장히 큰 한우집이에요. 원래는 고기가 유명했는데 이젠 다른 음식들도 제법 유명해져서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어지간한 작은 회사들보다 돈을 많이 벌 것 같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뭐 실제로 돈을 많이 벌기는 해요. 그걸로 아이들 공부도 다 시키고 시집도 다 잘 보냈으니까요. 아, 물론 한 명은 갔다가 돌아오긴 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이혼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재밌고 통쾌한 일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먼저 딸아이의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사연의 주인공인 저희 둘째 딸은 아주 착하고 아주 예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이입니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말이죠. 그리고 얼굴도 예뻐서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은정인 누가 데려가려나 그 복 터진 남자가 궁금하네 하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딸이 그렇게 잘나면 엄마로서 딸아이의 결혼 상대에 대해 욕심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지금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남자를 데려왔을 때 사실 100% 만족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평범한 집에 평범한 남자였거든요.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격 하나는 정말 좋아 보였어요. 딸아이도 그렇게 얘기했고 말이죠. 잘난 남자를 만나봤는데 그런 남자들은 꼭 자기가 잘난 값을 하더라고. 그건 그래.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 조건보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맞아, 엄마. 잘난 사람들은 꼭 그 값을 한다니까. 우리가 대충 봐도 성격은 좋아 보이잖아. 그런 사람 만나야 마음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보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더 행복하다는 말. 딱 봐도 은정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더만. 대충 봐도 그래 보이긴 했어요. 저희 집에 인사 온 내내 옆에서 딸아이를 챙기고 또 세심하게 신경 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딸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반대했지만 결국은 찬성을 하게 된 거고 말이죠. 그리고 사위도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였던 게 저나 남편에게도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오늘 어머님 생신이시죠? 이거 약소하지만 제 마음입니다. 전에 은정이가 지나가다가 아버님이 무화과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서 좋아 보이길래 샀어요. 생각이 나서. 그런 세심함이 무척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요즘 남자들이 어디 그러기 쉽나요? 아무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는 사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딸아이가 지나가듯 한 말까지 다 기억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당연히 호감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 결혼해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좋은 사람이랑 하는 게 맞지.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사실 반대를 할 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반대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딸아이가 조금만 밀어붙였다면 마지못해 허락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위가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받는 허락 말고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그리고 진심으로 허락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 그게 자기한테도 더 좋잖아. 하고 말이죠. 그 말을 딸아이에게 듣고선 더 사위에 대한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래, 돈 많은 집안 좋고 잘난 그런 남자보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힘든 일일 수도 있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방심했던 것 같아요. 전 사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니 당연히 사위의 부모님인 저와 사돈될 댁의 어르신들 품성이 다들 좋으실 거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좋은 사람을 키워낸 거면 부모님의 인성도 아주 좋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바깥사돈 되실 분은 점잖고 좋아 보이셨는데 안사돈 될 분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 보내는 건데 이렇게밖에 안 받는 거는 영 섭섭한 것 같아서요. 제가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좋은 고부간이 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좋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놓고 예단과 혼수를 비싼 것들을 요구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 그게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인 나와 잘 지내고 싶으면 알아서 나 달라는 거 다 줘라. 뭐 그런 소리잖아요. 그 말인즉슨 뜻대로 안 해주면 시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이었고요. 조금 의외긴 하더라. 네 남자친구는 성격 되게 좋아 보이던데 어떻게 그런 엄마 밑에서 그런 아들이 태어난 거지? 바깥 사더니 사람이 점잖고 좋아 보이더만. 아버지를 많이 닮았나 보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사돈이 그렇게 속물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바깥사돈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안사돈을 단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마지막엔 굉장히 민망하고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오늘 고생 많으셨다고는 인사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매번 아버지 닮았다고 얘기해. 넌 괜찮니? 저런 유난한 시어머니? 제가 딸이 걱정되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딸아인 그게 뭐가 문제냐는 얼굴로 웃으며 어깨를 우쓱 하더라고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 남자친구고 그리고 어차피 자주 안 볼 거야. 제사도 없는 집안이고 명절 때 모이는 분위기도 아니래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전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냥 삼켰어요. 어차피 허락했고 하기로 한 결혼인데 저라도 싫은 소리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결혼을 했어요. 결국엔 안사돈이 원하는 바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세지만 신혼집도 저희 쪽에서 해줬고 말이에요. 결혼 전에 저희 식당에 사돈댁 식구들이 다 같이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안사돈이 저희 식당을 보고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식당 한번 으리으리하네요. 진짜 돈 많이 버셨겠어요? 엄청나게 재벌이다 뭐 그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장사할 만한데요. 아이고 식당 한다고 해서 남 비위 맞춰서 돈 버는 그런 사돈댁 싫다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그 수준이 아니네. 하고 말이죠. 아니 설사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람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기분이라곤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같은 그 아나무인한 태도에 놀라서 입을 떡하고 벌렸던 것 같아요. 제 표정을 본 사위가 자신의 어머니를 말리는 게 보였고요. 어머니 말을 그렇게 예의 없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 왜 넌 또 이 엄마가 부끄럽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위와 안사돈의 그 태도를 봐서 이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위나 바깥사돈이나 그땐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저런 아내, 저런 엄마를 둬서 늘 저렇게 뒷수습하고 다녀야 한다는 게 말입니다.
저희 집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게 자기 돈도 아니고 함부로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서 받아가는 걸 안사도는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나 아무튼 돈을 써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저희가 쓰는 게 당연시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버시는 분들이 사셔야죠. 말이라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그러고선 꼭 그렇게 말을 해서 한 대 쥐어받고 싶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만약 사위마저 저희 부부에게 잘하지 못했다면 정말 많이 미워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위가 정말 저희에게 잘했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제가 정말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는데요. 같이 가봐요. 장인어른, 이거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작가책이죠? 생각이 나서 샀어요. 틈만 나면 그렇게 안부를 말하며 세심하게 챙겼거든요. 딸아이가 그렇게 유난한 시어머니를 그냥 보아 넘기는 게 사위의 잠깐의 행동들만 봐도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사위는 정말 좋은 사람이긴 했어요. 뭐 인제 와서 이런 말 다 소용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온 가족이 진심으로 기뻐했죠. 특히 저희 집은 첫째인 큰딸이 결혼하고서도 오랜 시간 임신이 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아이를 가진 거라 둘째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임신되어서 모두 안심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안사도는 말을 해도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이네요. 아이고, 그러게요. 그래도 나이 많은 엄마는 태아에게 안 좋다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검사 받아보고 너도 각별히 조심해라. 알겠니? 네, 어머니. 말끝마다 그놈의 나이. 나이는 뭐 저희 딸만 많았냐고요. 사위도 나이는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엄마의 나이뿐 아니라 아빠의 나이도 태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간 보고 겪은 안사도는 논리가 통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칫했다가 큰 싸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뭘 그렇게 참았나 싶긴 해요. 잘못한 것도 하나 없고 오히려 그쪽이 다 잘못했었는데 말이죠.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시비를 걸 때마다 한마디씩 해줄 겁니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지만요. 악담에 가까운 걱정을 하는 안사돈의 그 걱정과는 달리 딸아이는 건강하게 순산을 했어요. 아들이었죠. 사실 저나 딸아이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둘째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만 낳으라면 딸이 좋다고 계속 생각하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성별에 따라 덜 귀하고 더 귀하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손주가 생긴 것도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딸이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악몽까지 꿀 정도였는데 다행이네. 그래도 네가 내 마음에 드는 짓을 하나는 하기는 한다. 그 말이 전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아니 막말로 조건도 우리 집이 훨씬 낫고 딸아이가 얼굴도 더 예쁘고 공부도 더 잘했고 직업도 더 좋은데 마음에 드는 게 그것 하나밖에 없다니요. 본인이 우리 집에서 뜯어간 게 얼만데 말입니다. 아무리 제 눈에 안경이고 자기 자식이 제일 귀하고 예쁘다지만 정말 주제를 모른다는 말이 그때를 위해 만들어진 말인가 싶을 만큼 안사도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기는 했지만 딸네 부부는 자기들끼리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사돈을 볼 일만 아니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고요. 가끔 식당에 나타나서 공짜밥을 먹는 것 정도는 봐줄 수 있었어요. 물론 신경이 안 쓰였다면 거짓말입니다. 오늘도 그 사돈분이 식사 그냥 하고 가셨는데요. 뭐 어쩌겠니. 그냥 둬야지. 아휴, 오늘은 몇 명이니? 오늘은 친구분들 포함해서 4분이요. 그런데 조금 많이 드셔서 70 정도 나왔어요. 그건 내 앞으로 달아둬. 종종 저희 식당에 와서 말도 없이 그렇게 먹고서는 자기가 이 집 사돈이라고 돈을 안 내고 갔거든요.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문제는 남편도 딸도 그리고 사위도 모르고 저만 아는 문제이긴 했어요. 제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둘이 셋이 되고 어느 날은 5명을 데리고 와서 거의 100만 원어치를 먹고 가는 일도 생겼지만 전 그냥 뒀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걸 제가 감당 못할 능력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없는 셈 치는 게 저를 위해서도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아, 왜? 무슨 일인데? 어느 날 딸아이가 새벽에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원래 그런 일을 일절 없던 아이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죠. 처음엔 사위가 사고가 났나 아니면 손주가 아프나 아니면 본인이 어디가 아프나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수천 수백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 수천 수백 가지의 생각 중에서도 하지 않았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식이 바람이 났어. 다른 여자가 생겼어. 사위의 바람. 전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앞서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사위는 정말 근래에 보기 드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좋아했고 정말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거였더라고요. 사위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 해봤고요. 뭐라고? 아이, 그게 정말이야? 아, 진짜야? 처음엔 저도 믿지 못해서 여러 번 되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아이의 울음소리는 어느새 오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정말 그럴 리 없다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아이는 우느라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들은 얘기는 이랬습니다. 사위는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늦게 들어왔고 잦은 회식을 했답니다. 원래 회식이 그닥 많지 않은 회사였던지라 딸아이는 당연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위에게 그런 말을 하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다짜고짜 자기를 의심하냐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사실 전 사위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딸아이도 그런 사위의 모습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 알아봤거든. 딸아이는 건너서 사위의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회사는 여전히 회식이 없고 있어도 점심 회식이라 저녁에 회식한다는 거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사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기는 하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사내의 신입사원과 사위가 너무 많이 붙어 다녀서 회사 사람들도 그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난 안 믿었거든. 절대 아닐 거라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내 앞에서 전화를 안 받고 밤에 내가 자고 있으면 몰래 나가고. 이건 바람이 아닐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미행을 했어. 울다 지쳐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의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 딸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의심해서 뒤를 따라가고 그런 거 말입니다. 딸아이의 성품상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엄마인 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문이 다 맞더라. 거의 그 여자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던데 출근도 출퇴근도 거기서 하고 그 이웃들은 심지어 그 두 사람이 신혼부부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대놓고 그렇게 사니까.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건 거의 두 집 살림인 거잖아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이 그 정도인데 딸아이는 어땠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더듬더라고요. 손과 발이 떨리고 있다는 것도 그때쯤 알았던 것 같아요. 다 얘기했더니 인정하더라. 순순히? 그러면 순순히 인정해야지 뭐 어쩌겠어.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그 집 드나드는 거
잘못했고 죽을 죄를 지었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대. 사위는 딸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딸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이혼을 하자면 하고 이대로 같이 살자고 하면 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고 아무튼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요. 나 그 모습이 더 자존심 상했어. 바짓가랑이 붙잡고 울며 불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담담해? 잘못은 본인이 저질러 놓고 내가 왜 더 힘들어야 하는데?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위 그 새끼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개 같은 자기 어머니를 내가 왜 여태 봐줬는데 뭐 하나 가진 것도 잘난 것도 없는 놈한테 내가 그간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딸아이에게 물었죠. 딸아이가 결국엔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하는 거니까요. 제 울분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이혼하려고 조용히. 사실 전 아직도 딸아이가 그렇게 조용히 이혼을 해준 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그 연놈들의 머리채를 잡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 회사 앞에 찾아가서 여기 불륜 남녀가 있다고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내도 직성이 풀릴까 말까인데 딸아이는 조용히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소문 나는 거 싫어. 사람들이 떠들고 내가 그걸 듣고 그게 더 끔찍해.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만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딸아이의 그런 심정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딸아이의 생각과 기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딸아이와 사위는 정말 조용히 이혼했어요. 주위 사람들도 정말 친한 몇 명 아니고선 이혼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만큼 조용히 말이죠. 원래 집이고 뭐고 다 저희가 한 거였기 때문에 사위는 몸만 나가면 됐어요. 물론 위자료는 받았습니다. 그건 돈이 없어서 받은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인간에게 타격을 주고 싶어서가 더 큰 이유였고요. 물론 양육권도 다 딸아이가 가지고 왔고 말이죠. 사위는 그렇게 집에서 나간 뒤 바로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뭐 이혼하고 난 뒤의 상황이라 그걸로 머리채를 잡고 그럴 일은 아니긴 했지만 정말 많이 괘씸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니들 둘이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딸아이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이죠. 저도 마음고생을 꽤 심하게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살이 쭉 빠졌거든요. 사위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직 어디에다가 울분을 다 표하지 못했던데 그럴 만한 일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장님! 그 전날도 밤늦게까지 딸아이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느지막이 식당으로 나갔죠. 그런데 식당 직원 중 하나가 절 굉장히 곤란한 얼굴로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전 처음에 뭔 진상 손님 하나가 왔나 싶었죠. 왜? 진상 손님 떴어? 아니, 그게 아니라 또 그 사돈분 오셨거든요. 뭐? 안사돈이 왔다더군요. 저희 식당에 말입니다. 전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한 전 며느리 사돈 식당에 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아무리 염치가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같이 데리고 오신 분이 좀 많거든요. 20명은 되는 것 같은데 동창분들 같았어요. 심지어 이번엔 친구를 둘 셋도 아니고 동창들을 우르르 끌고 왔다더군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줌만 자기 아들이 이혼한 걸 모르는구나. 그 자식이 자기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일이 있고 처음으로 전화를 거는 거였습니다. 장모님. 사위가 놀라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전화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테니 놀랄만 하긴 했습니다. 그런 사위에게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왜 자네 장모인가? 그리고 자네 어머니는 자네 이혼한 거 모르나?
그게 왜? 자네 어머니 지금 우리 식당에 자기 동창들 우르르 끌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가? 어? 사위는 그 말에 굉장히 당황해서는 자기가 지금 가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 식사를 마친 듯한 안사돈과 그의 동창들이 우르르 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안사돈과 눈이 딱 마주쳤죠.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사돈. 그러게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요. 밥 먹으러 왔죠. 우리 동창들이 사돈 식당이 이렇게 좋은 식당인 줄 몰랐다고 칭찬에 칭찬을 하더라고요. 고기도 맛있고 친절하고. 안사돈은 자기 아들의 이혼 소식을 모르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그 순간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나 딸아이에게 몰상식하게 굴어온 것, 그리고 사위에 대한 묵은 감정들을 한 번에 풀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전 그런 안사돈을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안사돈 옆에 다른 동창들이 고기가 맛있다는 둥, 잘 먹었다는 둥 하는 소리를 해대는 게 느껴졌어요. 전 그런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직원에게 고개를 돌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나왔니? 325만 원이요. 많이도 처먹었네 하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웃었어요. 그리고 계산서를 안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상큼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325만 원이라네요. 그리고 안사돈은 그런 제 태도에 몹시 당황을 했어요. 당연히 이번에도 안 받을 거라고 안 낼 거로 생각하고 왔을 테니까요. 저의 그런 태도에 안사돈의 동창들도 수군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안사돈이 저 안에서 아니 제 식당에 자기 동창들을 데리고 올 때 무슨 말을 하고서는 데리고 왔을지가 뻔히 보였습니다. 아니 무슨 계산서를 주고 그래요? 사돈 사이에 정없게. 제가 여기서 밥 먹은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돈 안 받을 거잖아요. 안사돈이 그렇게 말해서 제가 픽 하고 비웃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요. 그리고 여태 안 받았으니 이제라도 받으려고요. 사람이 정도가 있지 이건 좀 심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건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듯 사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마 동창들 앞에서 많이 쪽팔리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라고 일부러 그런 거고 말이죠.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좋게 좋게 지내는 게 며느라기한테도 좋은 거라고. 또다시 그 되지도 않는 협박을 하길래 전 순간적으로 화가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사람이 화가 너무 나면 이성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단번에 알 수 있겠더군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지는 그런 기분이요. 누가 당신 며느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 안사돈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마 지금이면 아니 그보다 조금 더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엔 안사돈이 너무 정도를 모르고 뻔뻔했고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무슨 짓을 한지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간 저나 딸아이에게 했던 못된 말들이 생각나서 이성을 잃은 거긴 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 안사돈이 너무 놀라서 어벙벙하게 있다가 자신의 뺨을 감싸진 그때였습니다. 급하게 왔던 건지 사위가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그리고선 자신의 엄마를 불렀습니다. 볼을 감싸쥐고 있는 자기의 엄마와 그 뒤로 쭉 서 있는 엄마의 일행들을 보고 사위도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본인도 알겠다는 듯 말입니다. 뭐 저에겐 끔찍하지는 않았지만요. 네 장모 미친 거 아니니? 아니 내가 지금 네 장모한테 무슨 짓을 당했는 줄 알아? 내가 왜 이 버러지 같은 놈 장모인데? 나 이 새끼 장모 아닌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말에 안사돈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얼굴을 하고서는 저를 바라봤고 사위는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개자식은 왜 지 부모한테 이혼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지 말입니다. 아무리 쪽이 팔리고 자기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은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네 아들이 두 집 살림 차려서 우리 딸한테 이혼당했다고 한 달 전에. 그런데 뭐? 우리 사이? 우리 사이가 뭐? 그동안도 뻔뻔하게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허구한 날 밥 처먹고 가는 거 봐줬더니 이젠 동창들까지 우르르 끌고 와? 어? 그래, 잘 됐다. 그동안 밥 공짜로 처먹은 것도 돈 다 내고 가라, 오늘. 안사두는 정말 몰랐다는 얼굴로 입을 떡 벌리고 있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있는데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사돈의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걸 깨달은 안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쪽팔림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말이죠. 자신의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게 정말이야? 그리고 사위는 안사돈의 그 말에 다른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인상을 팍팍 쓰면서 말이죠. 그게 긍정의 표현인 걸 알았던 건지 안사돈의 낯빛이 순식간에 파리해졌어요. 그런 안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집 나가서 그 바람난 여자의 원룸에 같이 지내는 모양인데 어디 새며느리랑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전에 그동안 먹은 거 계산이나 하시고 보니까 대충 1,000만 원쯤 되네. 저희 집이 밥값이 비싼 한우 식당이긴 했지만 한 번에 1,000만 원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엄청나게 공짜로 처먹은 밥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위가 그 말을 듣고선 놀라서 입을 떡 벌렸어요. 사위도 본인의 엄마가 그 정도로 염치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긴 했습니다. 안사두는 시뻘개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다 자신의 동창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인상을 팍 쓰더니 그대로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거는 저희가 낼게요.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와선 자기들도 모임 카드가 있다며 그 카드를 내밀었어요. 사실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무표정한 얼굴로 그 카드를 받아들고서 계산을 했죠. 아마 두고두고 동창들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는 일이 될 거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사위를 보며 말했어요. 나머지는 자네가 계산할 건가? 하고 말입니다. 사위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자신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6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 와중에도 더럽게 모양 빠진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 500만 원가량을 사위의 카드로 긁었습니다. 사실 모르긴 몰라도 그것도 상당히 깎아준 거긴 할 거예요.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날 딸아이에게 바로 그 소식이 들어간 듯 했습니다. 사위가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죄송하다는 사과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대신 전해달라고 말이죠.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얘기를 하지.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엄마도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딸아이가 그간 제가 받았을 스트레스를 걱정하더군요. 전 그런 딸아이에게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해 줬어요. 실제로 딸아이만 행복했다면 전 평생 그 염치 없고 뻔뻔한 안사돈에게 고기를 무상으로 주는 걸 아까워하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가끔 뻔뻔하다 속으로 욕을 했을지언정요. 그리고 며칠 뒤에 딸아이에게 안사돈이 찾아왔었다고 해요. 이건 나중에 딸아이가 해준 얘기예요. 남자가 한번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이혼까지 하고 그러냐? 한 번 실수로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려요? 전 한 번 실수가 그 정도인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그래서 이혼한 거고요. 제가 세상 시끄럽게 이혼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죠? 혼자 애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키우는 건 너무 이기적인 선택 아니니? 그런 아버지를 둔 것보단 없는 게 낫겠죠. 딸아이에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이혼도 다 끝마친 상태라고 하니 안사돈도 뭐 어찌할 도리를 찾지 못했던 건지 설득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들만 늘어놓다가 결국엔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랑 바람난 여자에 대해 큰딸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계약직에 집안도 가난하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 집 아줌마가 그런 며느리 퍽이나 눈에 차겠냐고. 큰딸 말에 의하면 사위가 바람이 난 여자가 사위의 회사 계약직에 집에 딸린 식구가 많은 여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은정이 같은 며느리 보다가 그 며느리가 눈에 찰 리가 있겠느냐고요. 게다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양반이 말이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 조금 더 마음이 풀리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상간녀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았다는 소식을 머지않아 들을 수 있었어요. 듣기론 너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우리 아들 신세 망치게 했다. 뭐 그러면서 때린 것 같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누가 누굴 꼬여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바람은 둘이 피운 건데 말입니다. 사실 저나 저희 딸은 그 일이 더 퍼지는 걸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되었으니 더 이상 시끄러울 거 없이 딸아이의 말처럼 정말 사위나 그 집안 식구들만 완전히 딱 인생에서 없는 사람처럼 도려내고 싶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 회사에서 결국 다 소문났나 봐. 사위가 다니는 회사에 사위와 그 상간녀의 불륜이 다 소문이 난 겁니다. 사위는 정직원이라 잘리진 않았지만 한직으로 발령이 난 것 같았고 그 상간녀는 계약 연장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뭐 회사로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사돈이 저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제가 뭘요? 안사돈은 그 소문도 제가 낸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니었거든요. 저나 제 딸은 그 망할 놈의 자식이나 당신 같은 사돈댁 싹 다 지워버리고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소원인 사람이거든요. 막말로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서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 상간녀랑 살림 차려서 불행하게 사는 꼴 보는 게 더 낫지. 뭐요? 어디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뭐 하나 가진 거 없는 며느리 얼마나 성에 차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제 말에 안사돈은 반박도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하더니 급기야 이런 말도 하더군요. 손주 아버지 없이 키우는 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애 딸린 이혼녀라 이제는 재혼도 힘들 텐데. 무슨 제 딸아이를 이제는 어디 가지도 못하는 신세망친 여자처럼 얘기를 하길래 바로 비웃어 줬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크는 거보단 낫고, 그리고 막말로 우리 딸이 인물이 빠져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친정집도 이렇게 부잔데 지금 어디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당신 아들보다는 조건 나을 테니까 억지 좀 그만 부리고 양심 좀 챙기고 현실을 좀 봐요. 사람 하나 좋다고 생각해서 조건 그지 같아도 받아들인 건데 지 아들이 잘나서 받아준 줄 아나? 그 말에 안사돈의 안색이 분노로 시뻘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긴 했으니까 딱히 반박은 하지 못하더군요. 내 딸은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네? 그리고 내가 한 재산 두둑히 챙겨주고 갈 건데 대체 뭐가 걱정이야? 그 말은 안색이 어두워지다 못해 하얗게 질리기까지 했어요. 맞잖아요. 저는 돈이 많고 제가 나중에 그 돈 어디에다 쓰겠어요. 딸들한테 다 물려주고 갈 건데. 가만히 그 전처럼 저희 딸과 저희 부부에게 잘하고 살았으면 그 재산을 자신의 아들도 함께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이 뒤집어질 만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태도가 바로 바뀐 것을 보면 말이죠. 사돈, 제가 우리 아들 잘 설득하고 그 미친 새끼 제대로 혼쭐을 내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인간이 살면서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얘기가 나오니 그렇게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게 속이 너무 뻔히 보여서 우습기까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미 한 번 깨진 그릇은 원래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전 그 망할 새끼 다시 얼굴 보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식당으로 찾아오시면 업무방해로 신고합니다. 네? 그렇게 안사돈을 쫓아냈습니다. 끝까지 잘못했다 봐달라 했지만 전 그럴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설사 딸아이가 그러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안사도는 그 뒤로 딸아이에게도 몇 번 더 찾아가서 읍소 아닌 읍소를 한 것 같았지만 딸아이가 다 쳐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정말 기가 찬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간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정말 웃기지도 않죠. 그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소식 이후로 안사도는 저나 딸아이를 찾아오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본인도 이젠 정말 물 건너갔다는 걸 알았던 거겠죠. 물론 그 문제로 난리가 났다는 건 들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아이 지우라고 했다던데? 뭐? 아이를 지우면 우리가 받아주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너 같은 걸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냐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노발대발해서 그냥 그 둘이서 혼인신고하고 산대. 그것들도 진짜 징하긴 하네. 그 원룸에서? 아니 이제 애도 태어나고 그 동네에도 소문이 파다해서 옆 동네 작은 빌라로 갔다는데 나도 자세하게 어딘지 모르고. 정 큰딸에게 그 소식을 동생에게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정이 다 떨어지고 끝난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가지고 그러고 산다는 걸 들으면 씁쓸할 수 있잖아요. 딸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긴 했지만요. 그렇게 한동안 사위도 안사돈에 관한 얘기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도 했고요. 이젠 정말 끝이라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으니까요. 딸아이의 말처럼 그 부분만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악연도 인연은 인연인지 우연히 딱 마주쳤습니다. 장을 보러 딸아이와 마트에 갔었을 때였어요. 그때 마침 장을 보러 온 건지 아니면 뭔지 몰라도 안사돈이 멀리서 카트를 끌고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안사돈 혼자인 줄 알았는데 뒤에 젊은 여자 하나가 난처한 얼굴을 하고 따라오고 있더군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상간녀라는 걸 말이죠. 사실 저라면 모르는 척을 했을 것 같은데 안사돈은 거기서 아는 척을 하고 멈춰 서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모르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여자도 안사돈의 그 시선을 따라 저와 딸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보고서는 표정이 더욱 굳었습니다. 이 동네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요. 우리 큰애가 이 동네 사니까 온 거지. 안사돈은 그제야 저희 큰딸이 어디 사는지 생각이 났다는 듯 하는 표정을 짓더니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리고는 저와 딸아이의 차림새를 살피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 안사돈을 보고 나서야 저도 안사돈과 그 상간녀의 차림새를 살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을 보이는 외형만으로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날은 안사돈과 그 상간녀는 굉장히 추레하게 입고 나오긴 했습니다. 안사돈은 누가 봐도 집 앞을 막 나온 듯한 헐렁한 바지에 티셔츠였고 그 상간녀도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냥 티셔츠 같은 상당히 오래 입은 듯한 긴 티셔츠를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반면 저와 딸아이는 그때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큰딸네 가는 길이었거든요. 큰딸이 사달라고 한 게 있어서 급하게 사러 주변 마트에 들어온 거였고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비싼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는 차림새가 아니긴 했어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안사돈이 조금은 부끄러워진 듯 자기의 차림새를 한번 보더니 헛기침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동네 마트를 그렇게 차려입고 와요? 누가 봐도 열등감이 느껴지는 말투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더 열받으라고 더 배 아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주말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옷이랑 가방을 좀 비싼 걸로 사주려고 방금 백화점 다녀오는 길이거든요. 중요한 일, 그게 뭔데요? 알아서 뭐하게요? 아마 안사돈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일부러 한 말이기도 했어요. 주말에 딸아이는 동창 모임을 가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선으로 생각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였고요. 선이라도 보나 보죠? 안사돈이 아무렇지 않으려 노력하는 얼굴로 하지만 궁금해 죽겠다는 얼굴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속마음이 너무 뻔히 보여서 웃음이 나올 뻔하는 걸 겨우 참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신데요? 남의 집 딸 일 궁금해하지 마세요. 내 손주 엄마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다른 손주나 챙기시죠. 상간녀를 힐끔 보고서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 제 딸과 제 뒤로 안사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혼하면 우리 손주 우리가 데리고 올 겁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저희 딸이 재혼을 할까봐 어지간히 불안하기는 한 모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기가 찼죠. 아니 지가 뭐라고? 우리 딸이 재혼을 안 하면 뭐 자기 아들이 다시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저러는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옆에 새 며느리까지 둔 인간이 말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위가 주말이 지나고 나서 딸아이에게 연락까지 했다더군요. 선을 본 게 맞냐면서 말이죠. 그들은 뭐 자기가 아들이 손주가 새아빠가 생기는 게 걱정이 되니 그러는 거다라고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 이젠 사위도 슬슬 그 돈에 치이는 생활에 지쳐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크고 좋은 회사도 아닌데 맞벌이도 아니고 이제는 애까지 생긴 혼자 벌어서 감당하기에는 쪼달리기는 한 상황이긴 했어요. 아마 저희 딸아이와 살 땐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을 테니 더더욱 비교가 되었을 거고 말이죠. 딸아이가 이러더군요. 재혼 생각 크게 없었는데 그 인간들 그러는 거 보니까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어.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이 전 반가웠습니다. 뭐 꼭 남편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옆에서 든든하게 딸아이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 말입니다. 물론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거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이죠. 겉만 봐선 절대 알 수 없는 거라는 걸 큰 값을 치르고 배웠으니까요. 아마 사위는 살아가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걸 놓쳤는지 더 처절하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더 처절하게 후회할 거라고 말이죠. 그게 가장 큰 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안사돈은 이미 매일을 지난 날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아들과 새 며느리를 들들 볶는 중 같고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절대 평생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저나 딸아이나 그거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엔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수 대갚아준다 뭐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낸 것도 있어요. 다 털어놓고 이젠 정말로 다 잊으려고 말이죠. 저나 딸아이가 더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들에겐 최고의 복수고 불행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더 보란듯이 잘 살려면 잊어야 하지 않겠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구절절 너무 길어진 게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으면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았는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에겐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된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쓸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말이죠. 남이 주는 호의를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만 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불행인데 참 멍청한 사람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누군가에겐 제 얘기가 교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마지막까지 제 얘기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댓글 읽고 이런 걸 좋아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만 여기서 사연 줄일게요.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여성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전 추석 때가 되면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시아버님의 사이다 같은 통쾌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시아버님을 뵈면 그때 일에 대해 얘기꽃을 피운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제 사이다 사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요즘은 전통의 효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픈데요. 저 역시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저희 시아버지는 아직까지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십니다. 그저 기력이 좀 떨어지셔서 그렇죠.
올해 시아버님 연세가 83세이신데 아직도 혼자 사시면서 밭일을 소소하게 하고 계세요. 저희 가족들을 소개하지 않았네요.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께서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시아버님만 해남 땅끝 마을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주로 고구마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3남 1녀를 두셨는데요. 저는 그중에 맏며느리가 되겠네요. 이젠 저도 50대 후반이라 애들은 다 장성했고 다들 독립해서 제 할 일을 착실히 하고 있어요. 제 남편이 맏아들이고 그 밑에 두 남동생이 있는데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가씨는 결혼해서 미국에서 간호사로 살고 있고요. 저희 남편도 50이 될 때까진 회사에서 죽어라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애들이 어릴 땐 남편에게 도움 하나도 못 받고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학습지 선생님, 보험 영업 같은 일들을 해서 애들 학원비를 벌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걸 알았어요.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매일이 답답했습니다. 매달 받던 월급이 없어지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껏해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데 그 돈으로는 애들 학원비 되기도 빠듯한 처지거든요. 그런데 가정 경제의 주축을 담당했던 남편의 수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그동안 회사에서 일하느라 고생한 것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했을 때 큰애는 대학생이었고 작은애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 애들의 등록금이며 사교육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렸다니까 남편에게 저절로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남편은 대꾸도 없이 획하니 집을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무언의 시위 같은 것이었죠. 지금은 화해하고 정답게 지내지만 그땐 정말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남편과 전 매일 얼굴만 마주치면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남편은 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아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열심히 일만 하다가 회사에 치이고 밑에서 젊은 애들은 치고 올라오고 결국 회사에선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당하기 전에 그냥 명예퇴직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하필이면 우리 애들이 대학생, 고등학생이었을 때였던 거죠. 한참 돈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퇴직금이라고 몇 억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겠습니까? 남편은 무기력한 얼굴로 집에서 계속 잠만 잤고 제가 출근하면 오후 늦게 일어나서 밥 차려 놓은 거 먹고 TV만 보는 백수 생활을 계속했어요. 전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되니까 지쳐서 남편을 소 닭 보듯 했고요. 우리 부부는 각방 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되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코를 고는 것이 시끄럽다고 하고 전 자다가 남편이 뒤척거리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방에서 지내면서 집만 같이 쓰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었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저를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셨거든요. 그분들 살기 빠듯하셨고 두 분 생활비도 오히려 제가 보태드려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는데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은 너무 많았습니다. 전화할 수 없이 시아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시아버님은 원체 활달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셨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셨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종종 싸우기도 하셨지만 두 분 결혼 생활 내내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큰며느리.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맞이냐? 나야 뭐 맨날 똑같지. 병원도 잘 다니고 있고 밥도 잘 챙겨 먹는다. 그러니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인 게야? 아버님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요. 애비가 실직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제껏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던 맏아들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니 아버님도 황망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집안의 가장이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는데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었겠죠. 전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이가 요즘 힘도 없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전화 좀 하셔서 그이에게 정신 차리고 다른 일이라도 구해보라고 말씀드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요즘 너무 답답해요. 집에만 있는 남편 보는 것도 힘들고요. 아버님,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내가 큰애한테 전화를 해볼 테니까 넌 너무 걱정 말고 기다리거라. 전화를 끊고 전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정말 드리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압박을 해야 남편이 뭐라도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땐 시아버지밖에 매달릴 곳이 없었어요. 시아버진 바로 남편과 통화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힘들게 일하고 퇴근을 하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소리를 치더군요. 당신 시골 아버지한테 나 실직했다는 거 말했어? 왜 그랬어? 아버지가 걱정하시잖아.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사달이라니. 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버님한테 하소연을 다했겠어. 당신은 내 심정 따윈 안중에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님께 하소연하기 전에 당신이 정신이라도 차리지 그랬어. 우리 애들 아직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대책도 없이 퇴직해서 매일매일 생기 없이 사는 아빠 모습 보여주고 싶어? 남편이 본심을 말하자 저 역시 본물 터지듯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을 다 퍼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후부터 남편은 어디라도 재취직을 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죠. 50이 다 된 명예퇴직자를 다시 써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회사 그만두고 치킨집부터 차리는 사람들이 많아서라는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다죠. 남편은 몇 달간 심각하게 자영업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퇴직금 몇 억으로 차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도 없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한 회사에만 주구장창 다녔었던 남편은 다른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직을 하던 뭘 하든 자기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그저 회사에 몸 바쳐 일만 했거든요. 요즘 애들처럼 계산이 빠르지도 않았고 이미 기억력도 깜빡거리고 있는 아저씨를 누가 써주겠어요. 남편은 매일 집에서 컴퓨터로 입사 원서를 쓰고 구직 사이트에 올려놓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취직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면접을 보는 족족 다 떨어지자 술로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었어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전 그러다가 남편의 건강이 심하게 상할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 술을 먹으려는 남편을 막고 남편은 저 몰래 술을 마시려고 매일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지친 전 다시 한번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진 남편을 호되게 혼내주셨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라는 애가 말이야.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일자리가 없으면 애비가 하는 고구마 농사나 와서 거들어. 나도 몇만 평 되는 밭 혼자 하려니까 힘들다. 그러니 네가 와서 애비도 도와주고 애비 밑에서 일해서 돈 벌어가면 되잖니. 그걸로 우리 손주들 먹여 살리면 되지. 왜? 농산 힘들어 못 짓겠니? 80 먹은 이 애비도 하는데 이제 겨우 50인 네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시아버지의 호통소리에 남편은 또 그제야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당장 가벼운 짐을 싸고 시아버지가 계시는 해남의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주말 부부가 됐어요. 주 5일간 남편의 아버님을 모시면서 해남에서 살고 토요일 아침에 집으로 올라와 애들과 저와 함께 서울집에서 지냈고요. 남편도 50대가 되어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보니 우울증도 치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낮에 땀 흘려 일하면 밤에는 정신없이 쓰러져 자기 바빴을 거잖아요. 게다가 농사 지으면서 햇빛을 많이 보다 보니 남편은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같이 지내니까 저도 아버님의 걱정을 덜게 됐고요.
처음엔 아버님이 요리를 하셔서 남편의 배에 밥을 차려주셨는데 남편이 슬슬 밥하는 법을 배워서 아버님께 밥을 차려드렸다고 합니다. 전 주말마다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집에 왔다 다시 시댁으로 가는 남편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꼭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남편과 함께 드시라고 당부를 했죠. 그러면 시아버지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애들 잘 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내가 잘 데리고 있으면서 사람 만들 테니까 넌 우리 손주들과 잘 지내고 있어라. 반찬은 잘 먹으마.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덕에 그이가 정신 차린 것 같아서 저도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편은 시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배우면서 농사의 새로운 판로를 열거나 농법을 바꾸는 듯 교육을 받아가며 농사를 본격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지은 작물들을 도매로 농협에 넘기기만 하셨는데 다른 판로나 인터넷으로 팔리는 걸 보시고 굉장히 신기해하셨어요. 그런 게 요즘 말하는 스마트 농법이냐면서 남편을 대견해 하시기도 했나 봐요. 시골 동네에 가니 아직 50 초반이었던 남편은 동네에서 청년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받으셨대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점점 만능 수리공 비슷하게 변해갔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는 흐뭇하게 바라보셨고요. 그렇게 남편은 아버님도 모시고 살면서 아버님에게 월급도 받고 상부상조하면서 늙음하게 부자간의 정이 쌓여갔습니다. 사실 남편의 두 동생들에겐 아직 남편이 퇴직했다는 것은 비밀로 했었어요. 남편이 동생들 보기에 쪽팔리다고 하면서 꼭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전 일단 알겠다고 했죠. 큰 시동생은 S전자에 다니고 있었고 작은 시동생은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도시락 유통회사인데 둘 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큰 시동생은 아산에 있는 S전자 반도체 근처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요. 작은 시동생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시동생들이 막 결혼했을 무렵엔 시댁의 명절 때만큼은 잘 찾아오곤 했어요. 그때는 조카들도 어렸고 시어머니도 살아 계셨던 때였기 때문에 동서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봤거든요. 하지만 10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동서들은 점점 명절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혼자 사시는 시아버님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전 맏며느리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까지 명절 때만큼은 시아버님을 꼭 찾아뵙고 이틀이나 사흘 머무르다 갔고요. 힘들어도 시아버님께 안부 전화도 꼭 드렸고요. 시어머니가 계실 땐 몰라도 아버님 혼자 사시다가 고독사라도 하실까봐 너무 걱정됐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 1년간은 아버님도 넋을 잃고 지내셨어요. 다 귀찮다고 하시면서 아버님도 시어머니를 따라 죽겠다고 가슴을 치셨어요. 아이고 여보, 왜 그리 혼자 갔어? 날 남겨두고 가면 어떡하나? 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아버님 고정하세요. 어머니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 만나서 행복하셨다고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님 걱정만 하시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얼른 힘내서 털고 일어나셔야죠. 넋놓고 집에만 계시던 아버님께 매일 전화를 드렸죠.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분들과 어울려 지내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제 의견을 받아들여 차츰 예전의 생기를 되찾아 가셨고요. 그때는 힘들어도 한 달에 2번 꼭 아버님 얼굴을 뵈러 갔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남편이 자고 있으면 아버님 얼굴 보러 가자고 깨워서 가족 모두 해남까지 드라이브하듯 갔다가 저녁 먹고 아버님 댁에서 자고 일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시아버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식구들이 집안에 꽉 들어차니 떠들썩해서 좋다고 하시면서 한박 웃음을 웃으셨죠. 전 애들에게 할아버지 안마도 해드리라고 옆구리를 쿡 찌르기도 하고 냉장고 정리와 저녁밥을 하면서 쉴 새 없이 아버님과 수다를 떨어드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날 무렵 저도 매번 아버님을 찾아뵙기 힘드니 동서들에게 전화를 해서 순번제로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들은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주로 이런 말들을 하면서 빠져나가더군요. 동서 나야, 아버님이 어머님 돌아가신 후 영 기운이 없으시네. 서방님하고 둘이 주말에 좀 다녀오는 거 어때? 사실 난 우리 그이랑 같이 6개월간 계속 했는데 나도 이제 좀 힘에 부치네. 그러니까 이번엔 큰 동서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어머 형님 어떡하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애들 학교 학부모 회의가 있어서요.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 돼서 죄송해요. 아버님은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작은 동서한테 전화해볼게. 그렇지만 작은 동서한테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동서 역시 애들이 너무 어리다, 남편이 쉬는 날이 없다 하는 핑계를 대면서 며느리의 도리를 하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이었어요. 전 처음엔 두 동서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동서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저 살기 바빠서 애들이 어려서 못 간다는 말은 사실 핑계에 불과한 것들이었는데 말이죠. 전 보험 영업을 하면서도 남편과 함께 애들을 데리고 해남까지 내려갔었는걸요. 그런데 동서들은 시동생들이 돈을 잘 버니까 집에서 애들 건사하고 전업주부로 사는데도 한 달에 한 번 아버님을 찾아뵙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서들은 시아버지를 모시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뒷구멍으로는 애들과 해외여행 다니고 방학 때 캐나다로 한 달 동안 어학연수를 간다고 어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밉살스러운 동서들이었네요. 전 그런 사실들을 최근에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동서들한테 더 배신감이 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 동서들의 속이 뻔히 보였지만 제가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들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냥 체념하고 나만이라도 시아버님께 신경을 써드리자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10년간 쭉 이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자꾸 얼굴을 보다 보니까 아버님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남편도 아버님 덕에 생기를 찾아가는 것이 느껴졌고요. 전 그냥 그것만으로도 됐다고 위안을 삼으면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그 사건이 있던 해에도 마침 추석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 추석 명절을 지내려고 애들과 함께 해남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가면 명절 음식도 음식이지만 아버님께 기운나는 보양 음식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아버님께 해드릴 음식 재료 장 본 것들도 챙기고 아버님 관절에 좋은 약이나 선물 같은 것들도 챙겼습니다. 그렇게 짐을 챙기다 보니 꽤 무겁더라고요. 남편은 올라오지 말고 해남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애들에게 캐리어를 끌게 하고 제가 운전을 해서 해남의 시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애들은 저희들 삼촌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더군요. 전 듣진 않는 척 했지만 애들의 얘기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사촌들끼리 무슨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조카 애들이 이런 추석 명절에 뭘 하느냐는 것이 화두로 올라왔었던 모양이에요. 다들 추석 명절에 뭐해? 해남 할아버지 댁에 올 사람은 없나? 우린 동남아로 여행 가는데? 우리도 가는데 형네는 어디로 가? 우린 보라카이. 와, 우린 베트남 가는데 좋겠다, 보라카이. 거기 바다 엄청 좋다면서? 베트남에서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 수 있잖아. 난 거기가 더 부러운데? 말없이 카톡이 울리는 단톡방을 보고 있던 작은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푸념을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왜 명절마다 시아버지가 계시는 해남으로만 가야 하느냐고요. 제 사촌 동생들이 명절 때마다 시댁에 안 가고 해외여행만 다니는 것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전 작은 아들에게 엄하게 타일렀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자식과 손주의 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삼촌들은? 삼촌들은 할아버지 자식 아닌 거야? 이런 건 불공평하잖아. 우리 아빤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삼촌들이 이제껏 할아버지한테 도움 같은 거 드리는 걸 본 적이 없잖아. 엄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애는 동생에게 눈치를 주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만 작은 아들은 멈추질 않았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그 애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들도 명절 때마다 대학생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고 싶었겠죠. 중학생만 돼도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뵈러 가지 않는 애들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애들은 그래도 착한 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불평 없이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래, 맞아. 엄마도 너랑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작은 아버지들에게 억지로 오라고 강요할 순 없잖니. 작은 아버지들도 생각이 있으면 할아버지에게 늦게나마 효도할 날 오겠지.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할 도리나 하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엄만. 할아버지도 너무하셔. 다 같은 아들들인데 우리 아빠한테만 엄하신 것 같잖아. 다른 아들들한테도 잘못한다 싶으면 혼도 내시고 호통을 치셔야 부모잖아. 전 작은 아들의 논리정연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도 보였던 거예요. 그동안 시동생들과 동서들의 비열한 말과 행동들이 말이에요. 제 작은 아들도 그들의 행동이 이치에 안 맞고 불합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은 그걸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제껏 끙끙 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 되겠다 생각한 전 방법을 바꿨어요. 작은 아들을 달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 말하고 이번엔 작은 아버지 가족들한테도 할아버지 댁으로 다들 오라고 연락해보자. 그러면 됐지? 불만 없지? 준호, 너 행여라도 할아버지 앞에서 버릇없이 이런 말들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작은 아들은 입을 오리처럼 내밀면서 불퉁하게 알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작은 아들의 마음속은 불만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언젠가부터 동서들이 명절에 아버님 집으로 오지 않자 그 애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불만들은 빠르게 저한테도 전염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저도 참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동서들과 시동생들의 행동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일이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어느 날 시아버님을 찾아와서 제 남편과 둘째 형 모르게 돈을 좀 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제 남편이 아직 회사에 다닐 때였기 때문에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시동생은 도시락 유통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고 하면서 아버님께 1억만 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막내 아들이 측은한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1억을 빌려주셨고요. 그때 막내 시동생은 사업이 정상화되면 갚겠다고 철석까지 약속을 하고 돈을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역시 아버지밖에 없으세요. 제가 사업만 잘 되면 이깟 1억 금방 갚아드릴게요. 아버지 막내 아들 믿으시죠? 그래, 너무 걱정 말고 얼른 돈 많이 벌 생각이나 해. 직원들 월급 주고 다음 달에 더 많이 벌면 되지. 갚는 건 천천히 갚아도 돼. 신경 쓸 거 없다. 시동생은 이렇게 허세를 떨면서 아직도 그때의 1억을 갚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선의를 이용해서 그 후로도 막내 시동생은 몇 번이나 아버님께 2천만 원, 5천만 원씩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뻔뻔하게 그 사실이 드러나자 시동생은 이렇게 말했다네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똑같이 상속해야 하는 돈 아냐? 그것 좀 당겨 썼다고 형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저는 뒷목이 당겨서 작은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동서라는 년은 더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재산은 다 똑같이 분배하는 게 맞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불공평이 어딨나요? 아버님을 모신 적도 없고 하다못해 명절에도 콧배기 한 번 안 비치고 지들끼리 놀러 다니기 바빴던 시동생네가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아버님의 재산 문제를 가지고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침을 튀기며 항변하는 그 꼬라지들이 보기 싫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 처하면 어떠시겠어요? 어쨌든 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동서들에게 잔소리 같은 말을 하기 싫어서 그냥 놔뒀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연히 집안에 시아버님이 계시는데 효도라고는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해외여행만 다니는 그 인간들에게 이번에 한번 되게 일침을 놔줘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이런저런 심란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남에 도착해 있었어요. 전 차에서 내려 애들에게 할아버지께 먼저 인사를 드리라고 말을 했죠. 남편은 시댁 대문 앞에 서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워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오느라 고생 많았지? 뭘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왔어? 여보,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아버님께 인사 먼저 드리고 당신 작은 방으로 가서 나 좀 봐요. 제가 웃지도 않고 굳은 얼굴로 남편에게 말을 하자 남편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묻는 남편을 뒤로하고 전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위랑 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들 먼저 의논 좀 하고 나중에 아버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사과 깎아 드릴 테니까 아이들이랑 얘기 좀 하고 계세요. 그래, 알았다. 애미 넌 그동안 별일 없었지? 와서 좀 쉬지도 못하고 무슨 의논인 게야? 시아버님은 금방 손주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같이 야구 중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전 남편의 손을 끌고 남편이 쓰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을 다 듣고 나더니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동안은 첫째로서 실직한 것이 쪽팔려서 동생들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고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아들까지 그런 불편한 기분을 느꼈다면 뭐가 잘못 돌아가는 거겠지. 내가 동생들한테 연락해볼게. 아니야. 이번에 동서들한테 할 말이 더 많아. 내가 얘기할게. 당신은 옆에서 나한테 힘만 실어주면 돼요. 그런데 아버님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추석인데 안 좋은 일로 애들한테 통화해서 큰 소리도 날 것 같은데. 하지만 전 어차피 한 번은 터져야 할 고통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기엔 저도 그동안 동서들에게 쌓인 서운한 마음을 풀어낼 길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놔둔다면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막말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나 와서 아기들처럼 재산 분할해달라며 떼를 쓸 게 아니겠어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자 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 방을 나와 야구를 보시는 시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남편도 엉겁결에 저를 따라 했어요. 시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저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라신 것 같았죠. 저는 얌체 같은 동서들을 응징하기 위한 결심을 아버님께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떨렸지만 제가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서운하게 해드린 적은 없었기에 아버님만은 제 편이 되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역정내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 네가 무슨 일이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무릎을 꿇어? 얼른 일어나 제대로 앉아서 말해라. 내 너의 부탁이라면 다 들어줄게. 그동안 네가 맏며느리로서 해온 일들이 있는데 당연히 네 편이지. 이 시애빈 그렇다. 시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을 모시면서 힘들었던 일들,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동서들의 냉담한 반응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전 거의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전 숨을 삼키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맏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동서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세요. 추석에 시댁에 온 가족들은 저희뿐인걸요. 큰 시동생네, 작은 시동생넨 동남아 여행 간다고 아버님 댁에 올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 걸까요? 아버님이 한번 시동생들이랑 동서들 기강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 그것들이 못돼 처먹어서 나한테 와서는 손만 벌리고 지들 필요한 돈 주면 싹 입 닫고 가버리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도 자식이라고 이제까지 참아왔는데 내가 잘못했다. 네 말 듣고 보니 그동안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시아버지는 무조건 제 편이시라면서 든든하고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전 아버님의 미소에 용기 100배에서 우선 큰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동서는 전화를 계속 받지 않다가 제가 끈질기게 대여섯 번 전화를 걸자 할 수 없이 받았나 봐요. 큰동서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오만불손하게 전화를 받았죠. 아, 형님, 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전화 오래 못해요. 통화료 많이 나오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동서, 지금 추석 연휴인 건 알아? 동서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한테 당당해졌어? 추석이면 시댁에 와서 아버님께 인사도 드리고 다만 밥 한 끼라도 먹고 가야 자식된 도리인 거 아니야? 형님, 그런 설교 하실 거면 끊어요. 저 지금 관광하러 가야 돼요. 바쁘다고요. 큰동서의 쩌렁쩌렁한 목소린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의 귀에도 다 들려왔습니다. 시아버님은 정말 분기가 탱천하신 것 같았죠. 저에게서 수화기를 낚아채시더니 까랑까랑하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작은 애 너 인연 어디 네 형님한테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어? 이 시애비가 뒷방 늙은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 어머, 아버님, 옆에 계셨어요? 여보, 형님이 지금 아버님 댁에 계신 거야. 어떡해. 당신이 전화 좀 받아봐. 큰동서는 크게 당황해서 큰 시동생을 불러댔죠. 시동생이 전화를 넘겨받아서 시아버지께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아니, 아버지, 저희들 매번 명절일 때 해외여행 가는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전화하셨어요? 추석 지나고 제가 따로 찾아뵐게요. 이번에 안 그래도 아버지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가보려고 했어요. 오냐, 너그 싸가지 없는 것들은 돈 필요할 때만 이 애비 찾지.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찾아오는 건 첫째네 식구들 뿐이었다. 이번에 이 애비는 못 참겠다. 둘째 너랑 막내 그놈의 새끼들 지금 당장 해남으로 날아와. 지금 당장 안 오면 이 애비 200억 재산 너희들한테 한 푼도 못 줘. 다 네 형한테 줘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버지! 남편과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고구마 농사만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툭 터진 200억이란 숫자에 놀라 자빠질 뻔했죠. 시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웃으시면서 얼른 막내 동서에게 전화하라고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막내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막내 동서네 역시 이미 동남아 여행을 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막내 동서도 제가 전화를 건 것이 반갑지 않았을 테죠. 여보세요? 형님이 웬일이세요? 저희들 바쁜데. 지금 해외여행 와 있거든요. 이번엔 제가 말할 사이도 없이 시아버지께서 똑같이 수화기를 낚아채 가시더니 작은 동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들아, 이 시애비가 가만히 참고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더냐?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둘째한테도 말했지만 너희들도 지금 당장 해남으로 오지 않으면 이 애비 200억 재산 너희들한테 한 푼도 못 준다. 알겠냐? 알았으면 막내 그놈의 새끼한테 전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안 오면 내 그동안 네 남편한테 준 돈들 다 강제 회수 들어갈 게야. 어머, 안 돼요, 아버님. 끊지 마시고. 잠시만요. 작은 동서는 당황해서 애타게 아버님을 불러댔지만 시아버지는 매정하게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옆에서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보고 했던 저희 작은 아들이 크게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향해서 엄지를 척 내밀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와, 우리 할아버지 상남자세요. 후련해. 삼촌들 좀 당황하셨겠는데요? 그러냐? 이 할애비가 옛날에 좀 상남자란 소리를 많이 들었다. 니도 작은 아버지들이 못마땅해 보였던 거로구나. 해레비가 이제 교통정리 싹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 말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제가 몇 년간 고민하던 사안을 아버님은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역시 우리 시아버지는 해결사 같은 면모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 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쪼글쪼글 주름진 시아버님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200억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죠? 둘째, 셋째가 하도 괘씸하니까 아버지 그냥 거짓말로 퉁 치시려고 그러는 거죠? 왜? 거짓말 같아? 안 믿기냐? 너야말로 애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구나. 이 애비가 언제 허튼 소리 하는 거 봤냐? 시아버지는 씩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꼭 장난꾸러기 같아서 전 풋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그 재산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200억에 대한 스토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처음부터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으신 건 아니었어요. 시아버진 젊었을 적에 농사밖에 모르시는 시아버님의 부모님 댁에서 농사가 싫다고 도망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 서울에서 쌀 배달이며 연탄 배달 등 안 해보신 일이 없으셨다네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그 당시 뻘밭이었던 강남 땅을 사들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붐이 일어날 때쯤 시아버지는 한 건설사 사장을 만나 그분을 믿고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대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 호재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은 아파트 건설사와 손을 잡고 아버님의 땅에 아파트를 지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은 강남 땅 뻘밭에서 기적을 이루어내셨던 겁니다.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어디에 부동산 호재가 있다는 소문만 나면 그쪽으로 건물을 올리고 계속 돈을 벌어들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 세 채와 현금만 해도 2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첫째 네가 다 가져가거라. 네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큰일이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네 동생들이 악어 새끼들처럼 내 유산 다 꿀꺽 해버릴까봐 걱정됐어. 그래서 내 재산에 대한 건 비밀로 했었던 게야. 근데 둘째, 셋째, 그 싸가지 없는 놈들은 그동안 너 모르게 이 애비한테 알랑방귀 끼면서 2천, 3천씩 가져다가 저번에 막내 놈은 글쎄 1억을 달라고 하지 뭐겠냐. 내 그것들 꼬라지를 참고 두고 보다가 이젠 놓을 때가 된 것 같아. 저희 부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자식들을 안 보시는 척 하면서 전부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등급을 매겨 놓으셨던 거죠. 해남에서 반 몇만 평을 사시고 고구마 농사를 지으셨던 것도 이 동네에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소문을 믿으시고 보상금 받으려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서도 농사를 계속 하셨던 것이었대요. 저희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돈 버는 데는 도 같으신 분이었던 겁니다. 그날 큰 시동생과 작은 시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둘 다 해남에 오지 못했죠. 나중에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두 시동생도 시아버지의 비밀 재산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코웃음을 쳤다는 겁니다. 늙은 노인네의 정신 나간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린 모양이었어요. 굴러들어온 복을 그들 스스로 차버린 것이죠. 참 돈만 쫓고 늙으신 부모님을 안 돌보니 자업자득이 따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큰 시동생과 작은 시동생은 시아버지가 재산 한 푼도 못 주겠다고 선언하시자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하지만 아버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유언장 작성을 해 놓으신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에겐 걱정 말라고 하면서 눈을 찡긋하셨습니다. 이 애비가 알아볼 거 다 알아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로. 그리고 애비가 만약에 죽게 되거든 내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 그 명함 들고 찾아가면 된다. 알겠냐? 네, 알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첫째로서 이런 것들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못나서. 어깨 펴 이놈아.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너야. 세상 살기 힘든 게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아기 같은 네 동생 놈들한테 재산 뺏기지 말고 지켜. 알았냐? 남편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이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10년간 얼마나 못돼 처먹은 시동생들에게 이를 갈아오셨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힘을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지들 멋대로 행동했던 시동생들의 최후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죠. 솔직히 전 그동안 동서들에게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일련의 일들이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사이다 한 병을 통째로 들이킨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엔 어떻게 되었냐고요? 우리 시아버님은 아직도 쌩쌩하게 잘 살고 계시고요. 남편은 그저 하던 대로 아버님 모시고 다시 고구마 농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던 큰 시동생과 작은 시동생은 이제껏 시아버지에게 빌려갔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들만 받고 앞으로는 국물도 없다고 시아버지가 크게 호통을 치셨어요. 둘째 너 이놈, 이번엔 어린도 없어. 네가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해. 그냥 너희들이나 잘 살아. 다신 돈 빌려달라고 손 벌리지 마라. 막내 이놈도 마찬가지야. 저번엔 그렇게 울상을 하고 공장 어렵다고 해서 내가 빌려주기는 했는데 내 알아보니까 너희들도 서울의 40평대 아파트에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더라. 그런데 왜 자꾸 애비한테 돈을 달라긴 달래?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자식들 아니에요. 왜 형한테만 그 큰 돈을 다 주신다는 건데요? 맞아요. 장남만 유산 많이 받으라는 법이 어딨어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깡통 같지 않아요, 아버지. 정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유산 청구 소송할 거예요. 시끄럽다. 내 재산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큰애한테만 준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그딴 소리를 짓거려. 앞으로 내가 너희 행동들 똑바로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야. 호적에서 파이고 싶지 않거든. 저신들 똑바로 해. 알았냐? 이놈 새끼들. 아버지, 제발요. 이렇게 빌게요. 시아버지의 까랑까랑한 목소리에 두 시동생들은 어깨를 움찔 떨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싹싹 빌었고요. 그동안 그 못된 것들이 속으로 얼마나 아버님을 무시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을까요? 아버님이 두 시동생에게 속아서 재산 다 나눠주시지 않고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시니 시아버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전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다 믿을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는 묵묵히 일하는 제 남편을 이제 꽉 믿고 몇만 평 고구마 밭뿐만 아니라 강남의 다른 건물에 대한 권리와 월세 수익 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제 남편도 이제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된 것이었죠. 전 이러한 행운이 믿기지 않아서 지금도 볼을 가끔 꼬집어 보고는 합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힘들게 보험 영업하는 걸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예전부터 그만두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전 아직도 보험 영업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서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다만 예전처럼 아등바등 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이 실직하고 가장이 되어서 답답했던 과거는 우리 부부의 저녁 술안주거리처럼 되었습니다.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술 한 잔 기울이며 그때 일을 떠올려보곤 합니다. 당신 이제 곧 60 되는데 당신도 해남 고구마밭 내려와서 아버님이랑 나랑 같이 살면 어때? 애들도 이제 회사 들어갔고 지들이 알아서 결혼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시골에서 전원 생활하자고, 유유자적하게. 그래, 나도 생각 좀 해볼게. 아무래도 애들이 둘 다 집 떠나면 나도 집 정리하고 아버님 말년까지 모시려고 생각했어요. 뭐 조금 앞당겨진다고 생각하지 뭐. 시아버지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직도 저나 남편 모르게 큰 시동생, 둘째 시동생이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싹싹 빌어도 보고 아버지에게 소송 건다고 폐륜화 같은 짓거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소름이 오싹 끼칩니다. 혹시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시동생들에게 남편이 얼마나 닥달을 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면 시아버지는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네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욕심 많은 것들이 너네 부부 재산에 손 못 대도록 잘 단돌이 시켜놨으니까. 내가 만약 죽더라도 애비한테 고문 변호사 명함 주었다. 유언장에도 함부로 손 못 댈 거야. 앞으로는 너희들 마음대로 돈 쓰고 살아. 애미 네가 보험 그깟 거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으니까. 내가 네 덕분에 말년이 참으로 행복하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갈란다. 그러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쉬지 말아야지. 네,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워가요. 저도 이제 노년 준비해야 되는데 아버님 오래오래 사시면서 저희 부부 앞으로도 잘 지도해 주세요. 그러려면 꼭 오래 사셔야 돼요. 제 대답에 시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들만 둘이니 앞으로 아버님의 지혜를 배워야겠죠.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겠지만 저희 부부도 말년에 애들한테 주도권 잡혀서 휘둘릴지도 모르니까요. 네, 저도 우리 시아버지 같은 멋진 노인으로 늙어가는 것이 소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제 애들에게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늙어서 7, 80세가 되면 아들 둘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 시아버님만큼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제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현명함은 노년의 훈장이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우리 시아버님을 본받아서 우리 애들에게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자식 사랑만큼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 애들이 잘못 나가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부모 노릇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제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게요.